옳게, 나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우리 도윤이 하루만 좀 부탁해.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아들을 저희 집에 두고 사라진 신우이.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하자 돌아온 건 기막힌 대답뿐이었죠. 우리 10일 동안 놀다 올 거니까 애기 잘 보고 있어라. 알고 보니 급하다는 사정은 시어머니랑 시누이 둘이서 하와이 여행을 가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자기 자식을 동생네 집에 버려두고 여행을 가다니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사진 딱 한 장을 찍어서 시누이한테 보냈어요. 그 사진을 본 두 여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너 미쳤어? 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며 다음날 바로 개거품을 문 채 귀국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대체 어떤 사진이었길래 허겁지겁 돌아왔을까요? 그 통쾌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혜, 올해 38살이에요. 대단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이름난 대학 졸업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제 두 손으로 벌어서 제 두 발로 서는 삶을 살아왔고 그게 부끄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몫으로 사셨습니다. 새벽이면 연장 가방을 메고 나가시고 해가 완전히 떨어진 뒤에야 톱밥 냄새를 잔뜩 묻히고 돌아오셨죠. 어릴 때 저는 아버지 작업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대패질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나무 표면이 아버지 손을 한번 거칠 때마다 울퉁불퉁하던 결이 매끈하게 바뀌는 걸 보면서 사람 손이 참 대단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가끔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혜야, 잘 들어라. 땀 안 흘리고 공짜로 얻는 거 그거 다 가짜요. 네 손으로 직접 번 돈이 진짜 네 거다. 알겠지?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어떤 명언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집안 형편이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빨리 돈을 벌어서 아버지 어깨에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교 새내기 MT를 가고 꽈팅을 하고 축제에서 놀 때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엑셀 시트와 씨름하고 있었죠. 억울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통장에 월급이 찍힐 때마다 뿌듯했어요. 21살에 처음으로 아버지께 용돈을 드렸던 날 아버지가 그 봉투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는데 그 순간 아버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30 중반이 코앞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둘 결혼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슬슬 우리 정혜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하시면서 은근히 소개팅을 권하셨어요. 저는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돈이 많거나 잘생기거나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요. 제가 아버지한테서 배운 건 결국 그거 하나였으니까요. 땀 흘려 일하고 자기 몫을 다하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책임지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직장 선배 소개로 박진혁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첫 만남은 종로에 있는 작은 칼국수집이었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말도 좀 어눌하고 옷도 수수하고 유행하는 농담 하나 던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아버지한테서 느꼈던 그 묵직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랑은 한마디도 안 하면서 회사에서 맡은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후배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수습해줬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 저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비가 왔는데 이 사람이 우산을 하나만 들고 와서는 저한테 씌워주고 본인은 한쪽 어깨가 다 젖으면서도 아무 내색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쓰자고 팔을 잡아 끌었을 때 이 사람 귀가 빨갛게 익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순박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그렇게 석 달을 만나면서 저는 이 사람이면 아버지처럼 한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줄 사람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상견례가 바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셨지만 사돈될 분들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셨고 아버지는 긴장하셨는지 넥타이를 몇 번이고 고쳐 매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분이니까요. 시어머니 최말자 그리고 시누이 박미소가 나란히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식당 인테리어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메뉴판을 펼치지도 않고 직원을 불렀어요. 가장 비싼 코스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아, 이분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분위기가 좀 풀릴 때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저희 아버지를 쳐다보며 입을 여셨어요. 그런데 사돈, 따님이 대학은 나왔나요? 아버지가 멈칫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아버지 손을 슬쩍 잡으셨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제가 직접 대답하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대학도 안 나온 며느리는 좀 부끄럽지 않나 몰라. 우리 진혁이가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아버지는 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가 제 옷차림을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오빠도 눈이 참 소박하다. 외모는 뭐 그렇다 치고 옷이라도 좀 신경 쓰지. 그 순간 저는 수저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목 안쪽이 바짝 말랐어요.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해야 하나, 참아야 하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죠. 그때 남편이 테이블 밑에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혜는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물잔을 들었고 시누이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잠깐 멈췄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음식이 좀 짠해하시면서 화제를 돌려버렸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한참을 말없이 걸으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혜야, 그 집안 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요. 하지만 가슴이 문제였습니다. 상견례장에서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던 그 투박한 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혜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옛날 분이라 말이 좀 험해. 본심은 안 그런데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응? 내가 앞으로 2배,
아니, 10배로 잘할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참 순진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르 풀렸으니까요. 사람의 본성을 말 한마디가 가리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하고 넘어갔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시댁의 본색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식장을 정하러 다닐 때 시어머니는 자기 지인들이 오는 자리인데 너무 초라하면 곤란하다며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비싼 웨딩홀만 고집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비용 분담 이야기가 나오면 원래 신부 측에서 예식장은 맞는 거 아니냐며 슬쩍 빠지셨죠. 신우이는 제 웨딩드레스 피팅에 불쑥 따라오더니 제가 고른 드레스를 보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레이스가 무슨 커튼 떼다 붙인 것 같네.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야. 제가 좋아서 고른 드레스였는데 그 말 한마디에 거울 속 제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지만 당시에는 신우이 말이 맞나 싶어 다른 드레스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결혼 준비 내내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한마디씩 하셨어요. 너 잘 들어라. 우리 집안은 원래 사자 들어가는 직업 아니면 며느리로 쳐다도 안 봤다. 네가 아주 특별 케이스인 줄 알아. 어디 가서 시집 잘 갔다고 절이라도 하고 다녀야 할 판이야, 알겠니? 처음엔 무시하려 했는데 이 말을 너무 자주 들으니까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 집안에 들어가는 게 감사한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웃기는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집안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결혼 비용은 거의 안 보태셨습니다. 신혼집 보증금도 혼수도 예단도 대부분 제가 모아둔 돈과 저희 부모님이 쥐어주신 돈으로 해결했어요. 남편 쪽에서 나온 돈은 남편 본인이 모은 것뿐이었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아들 결혼시키느라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른다고 떠벌리고 다니셨어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남편 박진혁, 이 사람 하나만 보고 간 거예요. 상견례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손, 시어머니가 막말할 때마다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힘들어할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던 그 묵직한 존재감이요. 이 사람이면 시댁이 좀 힘들어도 둘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가시밭길이라도 같이 걸으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처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 가시밭길 끝에 가시가 아니라 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리요. 결혼식까지 딱 한 달 남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씻고 나서 소파에 앉아 식순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보통이라면 안 받았을 텐데 결혼 준비 중이다 보니 웨딩업체나 스튜디오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그런데 인사도 없이 대뜸 본론부터 꺼내더라고요. 옳게, 우리 도윤이도 외삼촌 결혼식인데 새 옷 입어야 하지 않겠어? 50만 원만 보내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 거는 전화에서 돈부터 요구하는 그 당당함에 할 말을 잃었어요. 잠깐, 도윤이가 누구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한테 조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기 형님, 도윤이가 누구예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신우이가 황당하다는 듯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혁이가 말 안 했구나? 내 아들. 7살이야.
어쨌든 옷값 50만 원만 빨리 보내. 내일 백화점 갈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화가 나서 떨리는 건지 당황해서 떨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7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남편이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저는 곧장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 방금 형님한테 전화 받았는데 아들이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정혜야, 그게 말이야. 누나가 이혼하고 혼자 애를 키우고 있거든. 근데 누나가 그 얘기 꺼내는 걸 너무 싫어해서 내가 차마 말을 못했어. 저는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혼했다는 것도 아이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상견례 때도 결혼 준비하면서 수십 번 만났을 때도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저한테만 감춘 거죠.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일단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뭔데? 남편이 또 한참을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매형이 손을 댔어. 폭력이랑 외도. 누나가 너무 고생했다, 정혜야. 그래서 우리 가족이 좀 보듬어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워낙 컸으니까요. 아무리 첫 전화에 돈부터 요구한 게 기분 나빴어도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한테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래서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50만 원을 보내고 신우이에 대한 감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죠. 그런데 며칠 뒤 회사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문득 이상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가정폭력 가해자한테 양육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양육권을 가져갔다면 양육비를 받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매형이 양육비를 안 준다고 했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기야, 형님 전 남편이 정말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누나가 그러더라. 그 인간이 이혼하고 나서 연락도 안 하고 양육비도 끊었다고.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켠에 작은 의문 하나를 접어두었습니다. 아직은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시댁 식구들이 하나같이 입을 맞춘 듯 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는 게 좀 걸렸어요. 마치 미리 짜놓은 대본을 읽는 것처럼요.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식장에서 신우이는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양 돌아다녔고, 시어머니는 친척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좀 모자라도 착하기는 하다며 칭찬인지 비하인지 모를 말을 흘리고 다니셨어요. 저는 웨딩드레스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했지만 오늘만은 참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결혼식이니까요. 이 하루만큼은 행복하고 싶었으니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 두어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왔고 주말이면 같이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어 먹었죠. 이 사람이랑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 되겠구나. 시댁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저는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석 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에서 매달 15일마다 정확히 50만 원이 같은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박미소, 신우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결혼 전부터 쭉 이어진 이체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턱 막혔어요. 석 달, 여섯 달, 아홉 달, 1년. 꼬박 매달 50만 원씩.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통장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탁 펼쳐 놓았습니다. 남편이 신발을 벗다 말고 테이블 위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남편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자리에 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가 진짜 힘들어서 그래. 도윤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하대. 내가 우리 집 가장이잖아.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남편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우리 돈인데? 뭘 착각하고 있나 본데 자기는 우리 집 가장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건 맞는데 말하면 네가 싫어할까봐. 싫어할까봐요? 싫어할 걸 알면서 몰래 한 거잖아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물었어요. 매달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야. 그 돈이면 우리 전세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어. 그거 알아? 남편은 대답 대신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여보,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아?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뭐가 나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제가 뭐라고 해도 누나 편을 들 거라는 거리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한테 씌워진 사슬을 사슬인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리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기 직전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도 네 가족이야. 그건 생각 안 해봤어? 방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하고 서운하고 무엇보다 속았다는 기분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결혼 전에 시누이 이혼 사실을 숨긴 것도, 조카 존재를 감춘 것도, 매달 돈을 몰래 보낸 것도 전부 저한테는 알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이 집안에서 저는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과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남편은 눈치를 보면서 밥을 차려놓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쉽게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와 물을 마시다가 남편 핸드폰이 소파 위에서 진동하는 걸 봤어요. 화면에 뜬 알림은 시어머니한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미소한테 돈 좀 더 보내라. 도윤이 감기 걸렸다는데 병원비도 없다더라. 네 누나인데 네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코웃음이 났어요.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아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가족이 돕는 게 아니라 기생이었습니다. 숙주한테 달라붙어 영양분을 빨아먹는 기생충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시누이의 전 남편이 정말 양육비를 안 주는 게 맞는 걸까? 가정폭력이 진짜 이혼 사유가 맞는 걸까? 이 집안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과연 진실이 몇 %나 될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저는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누나한테 매달 50만 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저는 집안 살림을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제 월급은 생활비와 적금으로 빠듯하게 돌리고 있었고 남편 월급에서 50만 원이 매달 빠져나가니 사실상 저축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미래를 위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시기에 우리 돈이 시누이 주머니로 꼬박꼬박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형님한테 보내는 돈, 내 허락 없이 보내지 마.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진심인지 저를 달래기 위한 임시 방편인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번 몰래 보낸 전적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결혼한 지 겨우 석 달인데 벌써 이 지경이라니 앞으로가 아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에 시누이의 뻔뻔함에 남편의 우유부단함까지 저는 마치 혼자서 세 명을 상대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결국엔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아직 그 순진한 믿음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생활이 반년을 넘기면서 저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저를 불러대고 이것저것 요구하고 틈만 나면 잔소리를 해댔으니까요. 결혼 전에는 주말이면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게 저만의 작은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작은 반찬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미소가 요즘 입맛이 없대. 네가 반찬 좀 해다 줘라 하셨고 저는 옳게 된 도리라고 생각하며 주말마다 반찬을 만들어 시누이네에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누이가 고맙다는 말이라도 했어요. 그게 한 달, 두 달 계속되니까 고맙다는 말은 사라지고 대신 다른 말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어느 일요일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잡채에 갈비찜까지 정성껏 만들어서 시누이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시누이가 잠옷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올리며 문을 열었어요. 제 손에 들린 반찬통들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아, 이런 반찬 말고 백화점 식품관에서 파는 걸로 좀 사다 줘. 집에서 만든 건 맛이 들쑥날쑥해서 못 먹겠어. 저는 반찬통을 든 채 시누이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만든 반찬인데 고작 돌아오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지만 저는 겨우 참고 반찬통을 건네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누이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쇼핑백이 서너 개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는데 전부 명품 로고가 박힌 것들이었어요. 소파 위에는 뜯담한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고 그 안에서 비닐에 쌓인 새 옷들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양육비도 없어서 남동생한테 매달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집이 이렇다고요? 저는 신발장 위에 가지런히 놓인 새 구두 세 켤레를 보면서 이가 갈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시누이네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반응이 어땠냐고요? 한숨을 길게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나가 이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쇼핑으로 푸는 거겠지.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뭘 말해도 누나 편에서 합리화를 하니까 이쯤 되면 벽한테 말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반찬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대놓고 시누이 뒷바라지를 요구하셨어요.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정혜야, 미소가 요즘 손목이 안 좋아서 집안일을 못해. 추석 음식은 네가 다 준비해라. 미소는 손도 못 대게 해, 알았지? 저는 수화기를 쥐고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추석 음식을 혼자 다 하라고요? 저도 평일 내내 일하고 겨우 맞은 연휴인데
저는 쉴 자격이 없는 건가요? 어머니, 저 혼자는 못해요. 같이 나눠서 하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너는 일찍부터 일해서 생활력이 강하잖아. 우리 미소는 원래 그런 거 안 하던 애야. 네가 좀 챙겨. 시집 와서 그 정도는 해야지. 일찍부터 일해서 생활력이 강하다.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대학을 안 나온 게 제 잘못인 것처럼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는 시누이가 우월한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참았습니다. 남편의 체면, 명절의 분위기, 시어머니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따져가며 결국 혼자 부엌에 서기로 했죠. 추석 당일 시어머니네 부엌에서 저는 새벽 4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느라 기름이 튀어 팔뚝에 빨간 자국이 생겼고 나무를 데치느라 손가락 끝이 뜨거운 물에 데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고 다리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후들거렸습니다. 그 와중에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손목이 아프다던 사람이 핸드폰은 잘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상을 차려 거실로 나르는데 시누이가 고개도 안 들고 말했습니다. 옳게 전이 좀 타지 않았어? 기름 온도 조절을 못하나 봐. 저는 뜨거운 접시를 내려놓으며 시누이를 쳐다봤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계셨고 며느리라는 위치가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남편은요? 남편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와서 도와주지도 시누이한테 한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건지 그때 저는 분간이 안 됐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한 주가 채 지나지 않아 시누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옳게 도윤이 태권도 학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비 40만 원만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 또 돈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형님, 저도 요즘 빠듯해서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는 맞벌이에 돈도 잘 벌면서 40만 원이 없어? 쪼잔하게 왜 그래?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빌리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한 경우가 있나 싶었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30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야, 미소가 울면서 전화했다. 네가 돈 빌려달라는데 쪼잔하게 안 빌려준다며? 시누이한테 그럴 수가 있어?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바로 일러 바친 거예요. 마치 어린애가 엄마한테 이르듯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저를 나무라셨죠.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저는 이 가족 안에서 제 자리가 어디인지 점점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며느리인지 시누이 보조인지 아니면 현금 인출기인지요. 시누이의 요구는 갈수록 대담해졌어요. 도윤이 학원비 다음에는 병원비, 그 다음에는 도윤이 운동화, 또 그 다음에는 본인 미용실비. 이유도 가지가지였고 금액도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갚겠지 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라 제가 넌지시 형님, 지난번 돈 언제쯤 주실 수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시누이가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옳게 돈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다.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본인이 빌려놓고 갚으라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뻔뻔함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시누이한테는 남의 돈을 빌려서 안 갚는 게 정상이고 갚으라고 하는
제가 비정상인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설날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세배를 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제 쪽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정혜야, 올해부터 미소집 관리비도 네가 좀 내줘라. 미소가 혼자 사는데 이것저것 부담되잖아. 저는 젓가락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관리비까지요? 제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는데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어요.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저희 집 생활비 대느라 여유가 없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밥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시누이가 콧방귀를 뀌며 중얼거렸어요. 역시 못 배운 사람은 마음도 좁아. 저는 그 말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누이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시누이가 살짝 움찔하더니 시선을 돌렸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면 베풀수록 그게 당연한 게 되고 당연한 게 되면 결국 권리가 된다는 거려. 제가 해주는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면서 몇 번이나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혜야, 미안해. 엄마가 좀 심했어. 좀이 아니라 많이 심했어. 알아. 내가 다음엔 꼭 엄마한테 말할게. 다음엔 항상 다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는 다음이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노력하면 달라질 거라고, 내가 참고 맞춰가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도 저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를 매번 배신했고 저는 점점 이 결혼 생활에서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중재도 방어도 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면 고개를 숙이고 시누이가 저한테 막말을 하면 다음에 말하겠다며 넘기고 돈 문제가 나오면 가족끼리 돕자는 말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저를 지켜주기는커녕 시댁과 저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줄타기를 하고 있었죠. 제가 사랑했던 그 묵직한 남자는 어디로 간 건지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그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방패막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듬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시댁 문제로 속이 끓는 날들이 계속됐지만 저는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적어도 남편이 제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언젠가는 눈을 뜰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죠.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거실에 앉더니 표정이 좀 묘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꺼내기 어려운 사람 특유의 그 표정 있잖아요.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저를 슬금슬금 살피는 거예요. 저는 식탁을 닦다가 남편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뭔데, 할 말 있으면 해. 남편이 헛기침을 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가신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한번 보내드리자. 용돈 좀 보태드리면 안 될까?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또 돈 이야기였어요. 이 집안에서 제가 듣는 말의 절반은 돈에 관한 거였으니까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었어요. 얼마? 300만 원.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친구들끼리 제주도 가는데 300만 원이요? 비행기 값에 숙소비 합쳐도 넉넉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평소 여행 한번 안 다니시는 건 사실이었고 남편이 효도라는 단어를 꺼낸 이상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니까 그 심정 자체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매번 이렇게는 안 돼. 남편 얼굴이 환해지면서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거구나. 효심이 깊은 거구나 하고 저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300만 원은 저희한테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좋은 추억 만들고 오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특근이 있다며 일찍 나갔고 저는 밀린 빨래를 돌리면서 느긋한 주말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신우이가 도윤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문을 열었고 신우이가 도윤이를 현관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올케, 나 오늘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도윤이 하루만 좀 봐줘. 하루만요. 저는 도윤이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배낭을 메고 한 손에 공룡 인형을 꼭 쥔 채 저를 올려다보는 아이가 안쓰러웠어요. 하루 정도야 봐줄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요, 형님. 근데 무슨 일인데요? 신우이는 제 말에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벌써 뒤돌아서며 손만 흔들었어요. 아, 그냥 좀 볼 일이 있어. 내일 데리러 올게. 도윤아, 숙모말 잘 들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제가 한마디 더 하려 했는데 신우이는 이미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이 손을 잡고 현관에 서서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내일 데리러 온다니까 내일까지만 잘 돌보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토요일 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7살 남자아이의 에너지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뛰어다니고 과자를 달라며 떼를 쓰고 공룡놀이를 하자며 온 집안을 어지럽혔어요. 점심에는 김치찌개를 끓여줬는데 맵다며 숟가락을 내려놓길래 급하게 계란볶음밥을 해줬고 저녁에는 목욕까지 시키고 나니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도윤이가 잠든 뒤에야 소파에 풀썩 주저앉아 숨을 돌렸어요. 남편이 특근을 마치고 돌아와서 도윤이가 와 있는 걸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윤이가 왜 여기 있어? 제가 신우이가 하루만 봐달라고 맡기고 갔다고 설명하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누나가 바쁜가 보내 하고 넘겼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일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도윤이를 챙기며 신우이가 언제 데리러 오나 기다렸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됐는데도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카톡을 보냈습니다. 형님, 오늘 도윤이 데리러 오시는 거 맞죠? 읽은 표시는 뜨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1시간을 더 기다렸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더라고요. 2번, 3번, 4번. 전부 무응답이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만 봐달라고 해놓고 연락이 안 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여보, 형님 연락이 안 돼. 어제부터 전화를 안 받아. 남편도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안 받았어요.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누나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나 보지 하고 말했는데 카톡은 읽으면서 전화를 안 받는 게
배터리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 형님 어디 간 건지 혹시 아실 수도 있잖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옆에서 남편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지 남편이 엄마하고 부르더니 잠깐 뭔가를 듣고는 얼굴이 서서히 굳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배경에서 웅웅거리는 소음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안내방송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 진혁아. 우리 지금 하와이 가. 미소랑 같이. 정희한테 도윤이 좀 잘 보고 있으라고 해.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와이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간다고 해놓고 딸이랑 하와이를 가고 있다고요? 남편도 멍하니 굳은 채 전화기만 들고 있었어요. 남편 입이 벌어졌다가 다치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엄마, 제주도 간다며? 친구분들이랑 간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제주도는 무슨. 미소가 요즘 힘들어서 내가 데리고 가는 거야. 엄마가 딸 데리고 여행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원을 보태달라고 한 건 제주도 여행이 아니라 하와이 여행 경비였던 거예요. 친구들과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신우이가 도윤이를 하루만 봐달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하와이 여행 기간 내내 저한테 떠넘길 작정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짜놓은 각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 너머로 한마디를 더 얹으셨습니다. 도윤이 밥 잘 챙겨주고 학원도 빠지지 않게 데려다줘. 열흘 정도 있다 갈 거야. 열흘이요. 하루만 봐달라더니 열흘이라고요. 저는 이가 딱 맞물릴 정도로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나 바빠 끊어 하시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꺼진 핸드폰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건 화가 나서 떨리는 거였어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말이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야. 당신 어머니가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야. 친구랑 제주도 간다고 뻥치고 300만 원 뜯어내서 딸이랑 하와이 간 거라고. 남편이 손 사이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해 300만 원을 드린 건데 그 돈이 이렇게 쓰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위로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속이 뒤집어지는 중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매달 50만 원씩 신우이한테 보내고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 서고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도 한 푼 못 돌려받고 그 와중에 못 배웠다고 쪼잔하다고 마음이 좁다고 욕을 먹어가면서 버텨왔는데 그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와이 가서 놀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저한테 아이를 떠넘기고 열흘 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하겠다는 그 뻔뻔함.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아파트 단지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따스한 빛과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뒤에서 도윤이가 숙모, 나 목마른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가 뜨고 돌아서서
도윤이한테 물을 따라 주었어요. 물컵을 내려놓는 순간 도윤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숙모, 엄마 언제 와? 저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쿡 찔리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마가 자기를 놔두고 하와이에서 놀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어른들의 추잡한 거짓말로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것도요. 저는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금방 오실 거야. 숙모가 맛있는 거 해줄게.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공룡 인형을 들고 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냉장고 안을 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머릿속이 시어머니의 그 뻔뻔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윤이 밥 잘 챙겨주고 학원도 빠지지 않게 데려다줘. 열흘 정도 있다 갈 거야. 그 말투에는 미안함도 부탁하는 뉘앙스도 전혀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지시하는 것처럼 집 앞 편의점에 우유 사오라는 것처럼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는 신우이 본 계정 아이디에 숫자를 바꿔보기도 하고 영문 이니셜을 조합해보기도 하면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을 뒤진 끝에 비공개가 아닌 계정 하나를 찾아냈어요. 프로필 사진은 없었지만 게시물을 몇 개 훑어보니 신우이 손이 찍힌 사진이 있었고 신우이가 항상 끼고 다니는 반지도 보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장 최근 게시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면에 뜬 사진은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면세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찍은 인증샷, 탑승구 앞에서 여권을 펼쳐 보이며 찍은 사진, 비행기 좌석에 앉아 기내식을 찍은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300만 원을 뜯어내고 저한테 아이를 떠넘기고 그 돈으로 하와이행 비행기를 탄 겁니다. 친구들과 제주도 간다는 말도 지방 경조사가 생겼다는 말도 하루만 봐달라는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올라오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런 이상한 감각이었어요. 저는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 사진, 면세점 사진, 탑승구 사진, 기내식 사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저장했어요. 손이 떨려서 캡처 버튼을 두세 번씩 누르게 됐지만 한 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증거니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남편 눈앞에 들이밀 증거. 남편은 아까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나서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앞에 서서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남편이 고개를 들어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제가 스크롤을 천천히 내려주니 남편이 화면을 빼앗듯 가져가서 직접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든 시어머니 사진, 면세점 쇼핑백을 자랑하는 시누이 사진, 남편 얼굴이 서서히 핏기를 잃더니 흑빛으로 변해갔어요. 남편이 한참 동안 화면만 들여다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당신 눈으로 보고 있잖아. 형님 부계정이야.
실시간으로 올라온 거라고.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울고 있는 건지 분을 사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한참 뒤에 남편이 손을 내리고 저를 올려다봤는데 눈자위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니, 누나랑 간다고 하면 되지. 왜 거짓말을 하고 가는 거야? 도윤이도 거짓말로 맡기고. 남편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야 했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봐야 가족을 나쁘게 보지 마 하던 사람이 이 사진들을 직접 보고도 변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중얼거렸어요. 매달 누나한테 50만 원 보내고 엄마한테 300만 원 드리고 명절마다 용돈 따로 챙기고.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남편이 방 안을 돌아다니는 걸 묵묵히 지켜봤어요. 이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 것을 나눠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 가족이 나를 돈줄로만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 무너지는 기분이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남편은 오늘에서야 처음 마주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돌아서며 저를 보고 말했어요. 정혜야, 미안해.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 문제로 수없이 싸우고 수없이 실망하고 수없이 참아왔는데 남편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미안하다는 말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남편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사람 눈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을 읽었어요. 부끄러움,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풀어줄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 있었어요. 저는 남편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됐어. 나는 지금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해? 달라져. 진짜로. 남편이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이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달랐거든요. 항상 다음에 말할게 하면서 눈을 피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윤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우이 부계정을 다시 들어가 봤어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와이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신우이가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을 들고 있었고 옆에 시어머니가 큼직한 선글라스를 쓰고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사진 아래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와 힐링 여행. 이 맛에 산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웃음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입이 비틀어진 거예요. 이 맛에 산다고요? 아들한테 거짓말해서 뜯어낸 돈으로 하와이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이 맛에 산다고요? 그리고 7살짜리 아들은 엄마가 언제 오나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고 있는데 엄마는 수영장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상견례 때 대학도 안 나온 며느리는 부끄럽다던 시어머니, 제 옷차림을 비웃던 시누이, 매달 몰래 50만 원을 보내고 있던 남편 백화점, 반찬이 아니면 입맛 버린다던 시누이, 일찍 취업해 생활력이 강하다던 시어머니, 돈을
빌려놓고 쪼잔하다고 되려 저를 나무라던 시누이.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요. 참고 맞추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건 이제 끝이라고요.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알고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고 아이까지 내팽개치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어요. 남편이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형님 전 남편 정말 양육비 안 줘? 남편이 눈을 깜빡이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가 그렇다는데 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 시누이가 양육비를 실제로는 받고 있으면서 없는 척한 거라면요? 시누이의 소비 패턴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받는 50만 원으로 명품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생활비까지 감당한다고요? 분명 어딘가에서 돈이 더 들어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추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움직여야 할 때가 됐다는 확신이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획이 하나둘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가 먼저 일어나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이 옆에 앉아 아이 머리를 쓸어주며 물었어요. 도윤아, 아빠 보고 싶어? 도윤이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 만나면 안 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모간이 뜨거워졌어요. 7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다는 말조차 마음 편히 못하고 엄마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니요. 시누이가 면접 교섭을 맡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쿡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의 작은 등이 제 팔 안에서 웅크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일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나서야 한다고요. 남편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이 푸석푸석했거든요. 남편이 도윤이를 안고 있는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혜야, 어떡할까? 저는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다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해. 이건 선 넘은 거야.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 말이 진심이면 이번만큼은 내 편에 서. 남편이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 망설임이 없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제가 칼을 뽑을 차례입니다. 도윤이가 낮잠에 들고 나서 저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와이에 있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저는 남편을 거실로 불러앉히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형님, 전 남편 연락처 있어? 남편이 눈을 깜빡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민혁?
있긴 한데 왜? 줘? 남편이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어젯밤 내 편에 서겠다고 고개를 끄덕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핸드폰을 열어 연락처 하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근데 여보,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연락처를 제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신우이가 온 가족을 동원해서 철저히 차단해왔던 사람. 저는 그 이름을 화면에서 한참 들여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받았고 조심스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소 씨 동생 아내 김정혜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박미소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상대방의 호흡이 살짝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신우이가 저한테 하루만 봐달라며 도윤이를 맡기고 사라진 일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하와이 여행을 간 일, 우리한테서 300만 원을 거짓말로 뜯어낸 일, 남편이 매달 신우이한테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던 일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던 심해부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 양육비 매달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말에 등을 소파 등받이에서 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네. 양육비를 보내고 계세요? 네. 이혼할 때 합의한 대로 매달 80만 원씩 빠짐없이 보내고 있어요. 단 한 달도 안 빠졌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철컥 맞물렸습니다. 남편한테 받는 50만 원에 양육비 80만 원이면 매달 130만 원이 신우이 손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저는 치가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수화기 너머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겨우 입을 연 민혁 씨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못 만나요. 미소가 못 만나게 해요. 면접 교섭 약속했는데 매번 핑계를 대면서 막아요. 아이가 아프다거나 학원에서 체험학습 간다거나 아빠를 만나면 정서에 안 좋다는 둥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붙여요. 도윤이 얼굴 본 게 벌써 5달 전이에요.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면서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는 아빠와 그 양육비를 사치하는데 쓰면서 아이를 남한테 떠넘기고 하와이로 떠난 엄마. 두 사람의 상황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도윤이가 저희 집에 있어요. 형님이 하루만 봐달라고 맡기고 하와이 간 거예요. 도윤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했어요. 잠깐의 침묵 뒤에 떨리는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도윤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아빠 보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 만나면 안 된대요. 그러더라고요. 5초, 10초가 지나고 민혁 씨가 겨우 목소리를 짜냈어요. 코끝이 막힌 사람 특유의 그 울먹이는 톤이었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도윤이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오세요. 저녁에 오시면 같이 밥 먹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더니 소파 맞은편에서 제 통화를 전부 듣고 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마른 채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양육비 매달 80만 원씩 받고 있었대. 당신 누나가 없다고 거짓말한 거야. 남편이 이를 악물며 내뱉었습니다. 나한테 불쌍한 척하면서 매달 돈을 뜯어간 거야? 양육비 받으면서? 어쩌면 엄마는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 아빠가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장난감 가게 봉투를, 다른 손에는 아이 간식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도윤이가 현관 쪽을 돌아봤고 아이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한 박자 뒤에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빠. 도윤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려 현관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민혁 씨가 무릎을 꿇자 도윤이가 그 품에 와락 안겼어요. 장난감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도윤이 얼굴이 아빠 어깨에 파묻혔는데 작은 등이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 아빠도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꽉 깨문 채 턱 아래로 물기가 한 줄 흘러내렸어요. 한참 뒤에 도윤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빠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보고 싶었어. 왜 안 왔어? 아빠도 보고 싶었어. 많이 보고 싶었어.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불고기, 계란말이에 멸치볶음까지.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도윤이가 아빠 옆에 바짝 붙어 한 숟가락 먹고는 아빠 얼굴을 올려다보고 또 한 숟가락 먹고는 아빠 팔을 잡고 계속 떨어지질 않으려 하더라고요. 민혁 씨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불고기를 집어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자지간의 모습인데 신우이가 이걸 5개월이나 막았구나 싶으니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심해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이혼 사유가 제 폭력이나 외도 때문이 아닙니다. 와이프가 카드빚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불어났어요. 제 명의 카드까지 긁어서 수천만 원 빚을 만들었고 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미소가 이혼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때리고 바람 피웠다고 소문을 냈어요. 남편이 밥상 위에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영, 미안합니다. 저도 누나 말만 듣고 매영을 오해했어요. 심해부는 고개를 저으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도윤이만 잘 크면 되니까요. 밥을 다 먹고 도윤이가 아빠한테 안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었어요. 민혁 씨가 바닥에 앉아 도윤이와 공룡놀이를 하고 있었고 남편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프레임에 담긴 따뜻한 사진이었어요. 혹시 열흘 정도 도윤이 좀 돌봐줄 수 있어요? 민혁 씨 눈이 커지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형님이 하루만 봐달라고 하고 아이를 두고 하와이를 갔어요. 열흘 동안요. 그 열흘 동안 아이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민혁 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남편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여보, 뭔가 생각하고 있지? 저는 메신저 앱을 열어 신우이한테 방금 찍은 사진을 첨부하고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며 숨을 멈췄어요. 저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 바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도윤이가 엄청 좋아하네요. 애 아빠가 열흘 동안 아주 잘 봐주기로 했어요. 하와이 좋으세요?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남편을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은 지 채 1분도 되지 않았어요. 화면이 환하게 켜지면서 진동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전화가 한 통, 두 통, 세 통. 끊기가 무섭게 다시 걸려왔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 진동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신우이가 얼마나 초조할지 충분히 상상이 됐고
솔직히 말하면 그 상상만으로도 통쾌했습니다. 12번째 부재중 전화가 찍혔을 때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안 받아도 돼? 응, 절대 안 받을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동은 계속됐어요. 식탁 위에서 핸드폰이 부르르 떨릴 때마다 남편이 움찔거렸지만 저는 태연하게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신우이가 전화를 포기했는지 진동이 멈추더니 이번에는 카톡 알림이 폭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미쳤어? 내 아이를 왜 그 인간한테 넘겨? 당장 도윤이 데려와. 올케 너 진짜 죽을래?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오는 걸 남편도 옆에서 함께 봤어요. 남편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자기 누나가 올케한테 이런 말을 쏟아붓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메시지를 읽기만 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뭐라고 하든 신우이한테는 안 들릴 테니까 차라리 침묵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카톡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고막이 찢어질 듯한 시어머니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정혜, 감히 내 손주를 그놈한테 넘겨? 네가 진짜 미쳤지? 당장 데려와.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살짝 떼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스피커폰도 아닌데 거실까지 울릴 정도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욕설에 협박까지 온갖 말을 쉬지 않고 퍼부으셨죠. 시어머니가 숨을 고르는 틈이 생겼을 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어요. 어머님, 로밍 요금 많이 나와요. 끊을게요. 그리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울분이 이 한 통화로 해소된 건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있길래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서워? 남편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네가 맞아. 그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작게 웃었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제 편에 서는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요. 그날 밤은 전쟁터 같았어요. 신우이한테서 카톡이 쉴 새 없이 왔고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서너 번 더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부 무시하는 대신 이민혁한테 연락해서 도윤이가 잘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가 보내준 사진에는 도윤이가 아빠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 표정이 세상 편안했어요. 엄마한테 맡겨졌을 때보다 아빠한테 있을 때 이 아이가 더 안정적이라는 게 사진 한 장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핸드폰으로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신우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는데 어젯밤과는 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함을 치는 대신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진혁아, 너가 가서 도윤이 좀 데려와. 제발. 남편이 저를 한번 쳐다보고 나서 수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누나, 양육비 받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우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받으면서 나한테는 양육비 끊겼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매달 50만 원 보낸 거 알지? 그 돈으로 대체 뭐 한 거야? 신우이가 울음이 터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울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신우이가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오해라고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시인하는 거였죠.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하와이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예정된 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귀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리조트 위약금에 액티비티 취소 수수료에 급하게 잡은 귀국편 항공권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 날아갔을 거예요. 호화 여행을 즐기려던 계획이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난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귀국 당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시누이 얼굴은 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자 시누이가 현관으로 밀고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우리 도윤이 내놔. 시누이가 현관에서 거실까지 휘젓듯 돌아다니며 도윤이를 찾았어요. 방문을 열어젖히고 화장실 문을 열어보고 베란다까지 확인하더라고요. 하지만 도윤이는 이 집에 없었습니다. 이미 아이 아빠가 데리고 나간 상태였으니까요. 시누이가 저한테 다가와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어요. 도윤이 어딨어? 당장 데려와.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형님, 도윤이는 아빠랑 있어요. 친아빠랑요. 형님이 하루만 봐달라고 하고 하와이 가셨잖아요. 열흘 동안 아이를 버려두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데려가라고 했어요. 시누이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시누이 손이 허공에 멈추더니 주먹을 꽉 쥐고 내렸어요. 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겠죠. 증거가 남으면 본인한테만 불리하니까요. 시어머니가 거실까지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김정혜, 네가 결국 이 집안을 뒤집어 놓는구나. 감히.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뒤집어 놓은 건 제가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간다고 거짓말하고 300만 원 뜯어서 딸이랑 하와이 가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시어머니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할 말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때 침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오자 시누이가 바로 남편한테 달려가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올케가 미쳤어. 도윤이를 민혁이한테 넘겼다고. 너가 가서 데려와. 응? 남편이 시누이 손을 떼어내자 시누이가 움찔하며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남편이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전에 없이 차가웠습니다. 누나, 양육비 매달 80만 원씩 받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시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엄마, 친구분들이랑 제주도 간다고 해서 챙겨드렸더니 누나랑 하와이를 가셨어요? 나한테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딸이랑 여행 가는 게 뭐가 어때서. 남편이 시어머니 말을 끊으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로 빼내서 쓰신 거잖아요. 그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남편이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번갈아 보며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 지원은 없어요. 10원 한 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나한테 빌려준 돈이랑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 내역 전부 뽑아놨어요. 싹 다 갚아. 시누이 눈에서 읽히는 건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어요. 돈줄이 끊긴다는 게 이 사람한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신우이가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저한테 한 발 다가왔습니다. 다 네가 시킨 거지? 네가 내 동생 꼬드긴 거지? 저는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형님, 저는 사실을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판단은 남편이 한 거고요. 신우이가 주먹을 부르르 쥐더니 시어머니한테 돌아가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가 하와이 가자고 했잖아. 엄마 때문에 이 꼴 난 거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신우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뭐, 이제 와서 내 탓을 한다고? 네 카드비 때문에 이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며 물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동안 하나로 뭉쳐서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돈줄이 끊기자마자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꼴이라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이들을 묶고 있던 건 돈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돌아가세요. 할 이야기가 있으면 서로 머리 좀 식히고 나서 합시다. 신우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저를 돌아보고 내뱉었어요. 두고 봐, 김정혜. 저는 신우이한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두고 봐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형님. 현관문이 닫히고 두 사람이 사라진 뒤 집안에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현관에 기대선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 그 사람 손을 잡았어요. 남편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제 손을 되잡는 힘은 단단했습니다. 잘했어, 여보.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중간에 흔들리면 안 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눈앞편에서 합리화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 통장에서 신우이에게 매달 자동이체 되던 50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이체 해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남편이 작게 한숨을 쉬었는데 후회가 아니라 안도의 한숨이라는 걸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신우이한테 빌려준 돈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카톡 대화를 뒤져보니 돈을 요구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학원비, 병원비, 운동화비, 미용실비. 거기에 남편이 보낸 매달 50만 원의 이체 기록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신우이가 갚겠다고 했던 카톡 캡처까지 전부 파일로 정리했어요. 증거는 빈틈없이 갖춰놔야 나중에 말이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민혁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양육권 변경 소송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그는 잠깐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형님이 아이를 놔두고 해외여행 간 증거가 있고 양육비를 명품 쇼핑에 탕진한 정황도 있고 면접 교섭을 부당하게 막아온 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저랑 남편이 증인으로 서줄게요.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겨우 짜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 주실 수 있어요? 네.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해요.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도윤이한테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심해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신우이가 아이를 방치하고 해외여행을 떠난 정황, 양육비를 아이에게 쓰지 않고 개인 사치에 탕진한 내역, 면접 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해온 기록까지 증거가 탄탄하게 준비됐어요.
소송 서류가 신우이한테 전달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 소리쳤어요. 올케가 시킨 거지? 우리 남편한테 소송하라고 올케가 부추긴 거냐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형님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염치 좀 챙기세요. 신우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맞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치는 입장이 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우리 가족이었구나. 저는 남편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당신 가족이 아니야. 당신 가족은 여기 있어. 남편이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제 손을 잡았어요.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 사람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시댁을 등에 업고 저와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 이제야 제 옆으로 건너온 거였죠. 신우이는 그 뒤로도 가끔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협박이었습니다. 두고 봐, 김정혜. 그게 안 통하니까 회유로 바꿨죠. 옳게, 우리 밥 한 끼 먹자.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밥 한 끼를 먹자고요? 저는 읽지도 않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전에 저였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알아요.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호의를 베풀면 또 권리인 줄 알 거고 손을 내밀면 팔까지 잡아끌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도 남편한테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진여가 엄마가 잘못했다. 하와이 간 건 나도 미소한테 끌려간 거야. 하와이 라운지에서 샴페인 들고 웃고 계시던 분이 끌려간 거라고요? 남편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는 남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를 속인 가족이라도 어머니와의 인연에 선을 긋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거였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그동안 시댁에 빠져나간 돈 대신 우리 미래를 위한 저축을 다시 시작했어요. 매달 50만 원이 새나가지 않으니까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도 여유 있게 갚게 됐고 둘이서 적금도 하나 더 들었어요. 남편이 적금 가입하면서 제주도 여행 일정표까지 프린트해 왔는데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정혜야 사랑해라고 적어놓은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결혼 전까지 정말 순진했습니다. 사람은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내가 참고 맞추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겪은 일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건 딱 하나였습니다. 가족이라도 썩은 부인은 도려내야 산다는 거요. 정이 남아서 체면 때문에 가족이니까 하면서 감싸고 돌면 결국 멀쩡한 곳까지 썩는다는 것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대화도 설득도 눈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돈줄을 끊는 겁니다. 금융치료요. 저는 그 치료법을 시댁한테 처방했고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차단 버튼을 누릅니다. 거침없이, 후회 없이요. 여러분, 정혜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또 참았던 시간들, 듣고 계신 여러분도 속이 많이 답답하셨죠? 하지만 정혜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칼을 뽑았고 남편도 결국 아내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끝이 없습니다.
때로는 손절이 사랑이고 거절이 용기예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혜님의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 내 행복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정혜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